자, 여러분 주요 문항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해설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 총평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번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은. 그래서 항상 매년 4월 달은 안 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가지만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해드리지 않은 것들을 얼마나 스스로 해냈냐. 그게 지금의 성취도를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이런 문제는요, 기후와 관련된 문제고요. 세계질에서 기후는 외우는 것도 필요해요. 해설지에 여기 막 지명들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해설지의 지명을 보고 자기가 지명을 많이 외웠어도 A하고 B 지역은 조금 알겠다 그러는데 C는 되게 낯설 수 있을걸요. 일반적으로 해안가에 있는 시드니, 멜버른을 많이 얘기했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캔버라 막 이런 데를 많이 언급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후는 세상에 100%라는 건 없지만 지명보다는 지도상에 찍혀있는 위치를 보면서 그 지역의 기후가 무엇인지를 추론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기를 판단하라는 문제는 다양한 걸 할 수 있지만 다양한 걸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강수량을 줬는데 그거는 건기와 우기를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기를 판단하기 이전에 A, B, C를 지역을 보면서 사바나겠구나, B 지중해성 지역이겠구나, C는 서해안성 기후지역이겠구나가 나와야 돼요. 얘네들은 고민할 이유가 없는 지역들이에요. 출제 빈도가 높았던 지역이니까. 알겠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AW인 지역인데 사바나인 지역인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지역 기준으로 비가 왔지 우기지 근데 여기선 지금 건기지? 그럼 AW라는 건 뭐야? 겨울에 건조하다는 거잖아. 이때 건조하다는 거네. 남반구니까 호주는 남반구니까 남반구의 겨울이면 몇 월? 7월. 따라서 나가 7월, 가는 우기니까 여름 1월 이렇게 되지. 이 녀석은 여름에 건조한 녀석이니까 실제로 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때가 건기고 1월이면 남반구의 여름이니까 여름에 건조한 게 맞고 얘는 비교의 대상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렇게 가는 거죠. 되셨어요? 그렇게 시기하고 지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 난이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지역을 딱 보게 되면 그 지역의 지명이 아니라 기후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팁을 드리면 선지 같은 경우는요. 1번은 예를 들면 사전적 정의, 열대기후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거고요. 2번 선지 같은 경우 아열대고압대 막 자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외우는 거야. 사바나 지역은 겨울에 건기, 그게 아열대고압대의 영향.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에 건기, 그게 아열대고압대의 영향. 그 건기라고 해서 무조건 아열대고압대는 아니지만 건조 지역을 제외한 사바나나 지중해성 지역은 건기가 오는 이유가 아열대고압대다. 이런 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3번 선지도 꽤 까다롭습니다. 3번 선지도요. 낮의 길이가 길다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여름이니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건데 어차피 이 지역들은 모두 다 똑같은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계절은 같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위도를 비교해봐 뭐 이런 의미이거나 아니면 여기서처럼 한 지점을 정해주고 계절을 비교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여름 지역 간에 뭐 여름이니 겨울이니가 아니라 여름에 더 길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 좋은 문제 같아요. 작년에 이제 유사한 문항들이 평가원과 수능에 출제가 됐었고 그런 것들을 변형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좋은 문제로 보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기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들이었는데 국가들이든 대륙이든 어차피 국가를 줄 때도 그 대륙의 전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거라서 대륙별 자료로 기본적인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서 A하고 B가 뭐가 출생률이고 자연 증가율이냐라는 건데 자연 증가율이라는 것 자체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망률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이상 사망이 마이너스다. 안 죽어요. 막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러지 않는 이상 당연히 자연적 증가율이 출생률보다는 숫자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출생률이 자연적 증가율이 출생률보다 값이 작을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무조건 값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출생률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10이야. 이게 5야. 그럼 얘 5 되는 거잖아. 두 개만 비교하게 되면 얘가 더 크잖아. 혼자 내가 틀릴 뻔해놓고 지금 썩내가지고 말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보게 되면 A가 다 위에 있으니까 A가 뭐가 돼야 된다? 출생률. B가 자연 증가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억선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어떤 숫자를 볼 때 비율, 출생률, 사망률, 뭐 자연 증가율 이런 걸 볼 땐 0이라는 숫자를 꽤 유의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0 밑으로 자연 증가율이 떨어진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유럽이라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하고 나는요. 하나가 아시아고 하나가 아프리카인데
현재 자연 증가율이 더 높으니까 얘가 아프리카, 얘가 아시아 이렇게 가도 좋고요. 아니면 출생률의 수준을 봤을 때 얘에 비해서 가가 더 높으니까 가가 아프리카, 나가 아시아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반 고기반인데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다 할지라도 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 그리고 그걸 대륙으로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기에 딱 좋은 문제니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 저는 8번 문제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9번 제가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9번 제가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텐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오리, 그 다음에 여기 시날리즈 뭐 이런 거 있는데 외우는 겁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 가시는 거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저는 8번 문제도 너무너무 좋더라고. 일단 뭐 아주 어렵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는데 우선 미국하고 중국을 둘 중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위가 양을 나타내는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지식이 일단 필요해요. 세계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3위까지의 국가 중국, 미국, 인도. 인구가 많은 빅3지만 2등하고 3등만 자리를 바꾼 거야. 인구 2등인 인도가 3등으로 가고 인구 3등인 미국이 이렇게 와 있지. 그리고 4, 5위권은 러시아하고 일본 이렇게 있거든요.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아니고요. 이거 기본적으로 외운 상태에서 여기가 에너지가 더 많네. 그러니까 여기가 중국, 여기가 미국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전체의 합이 양이거든요. 사용량. 얘는 계속 끝에 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정체되어 있죠. 얘가 증가를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게 되면 밑에 있는 폭만큼이 얼마나 그 에너지가 많이 쓰고 있냐라는 건데 중국에서 A가 1등이죠. 그러니까 A가 석탄 되겠고요. 그리고 B하고 C, 중국에서 봤을 때 B는 큰데 C는 좀 작고 미국에서는 두 개가 엇비슷해지죠. 석유는 여기저기 많이 쓰니까 고른 편이지만 천연가스는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서 많이 쓰는 편이죠. 그걸 바탕으로 A, B, C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고요. 교과서적으로 배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문제라서 괜찮다. 그리고 이 그래프도 분명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거니까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9번도 좋은 문제지만 개념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15일쯤 넘어서요. 여러분들한테 위치 특강을 3강짜리를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뭐 거기에도 써 있지만 올해 완전히 새로 찍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찍었던 거지만 내용이 너무너무 탄탄하고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도요.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가면 이런 문항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출제자가 문제 난이도를 좀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유럽과 북아메리카다 이런 힌트 그리고 뉴욕과 런던이다 이런 힌트를 다 줘버렸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위도와 경도만 보면서 그 지역이 어디쯤이고 어느 도시가 될까를 생각하는 건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경도 영도 쪽에 B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 런던이겠죠. 그럼 A는 자연스럽게 서경 쪽으로 갔으니까 남아있는 도시 누구밖에 없어요? 뉴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들이 찍혀 있는데 가는 점도 몇 개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최상위 세계 도시 개수가 얼마 없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은 하위 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 자체는 좀 일반론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자료의 형식 이것이 난도를 높일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위경도 나왔다 그러면 1단원에서 국가별 정보 위치 줄 때 막 쓰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도시 문제에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보여지는 참신한 유형이니까 뭐 완전 처음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렇게 10번 문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4번하고 15번이 있네요. 14번하고 15번인데 14번 작년에 이제 평가원 그리고 올해도 변형된 모의고사들에서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뭐였냐면 유럽의 라인강을 설명하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뭐 독일이다, 프랑스다, 스위스다 이런 거를 추론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문제를 지금 국제하천 문제겠죠. 바로 나일강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적용해서 문제를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올라간다 그래서 누가 조금 더 상류구, 누가 조금 더 하류 쪽이라는 정보를 다 줬는데 기본적으로 어디가 상류구 하천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하류인지 모르면 국가도 못 맞추는 거지. 이름을 떠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일단 바다로 강은 흘러간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나일강과 관련한 걸 얘기하는데 기억이 나일강이 되는 거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쪽이 되는 거고요. 가를 지나 나에서 지중해로 갔대잖아. 그러니까 나가 지중해 쪽에 붙은 데니까 이집트가 되고 가가 그 아래에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하고 라는 다의 동쪽 고원에서 발원해서 시작되는 점인데 이건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던 거예요. 바로 아나톨리아 고원이고 이 지역이 튀르키, 터키 쪽이고요. 이게 라를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갔다 이라크 쪽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추론하는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선지 이 문제 진짜 꽤 까다로워요. 2번 선제 나르프로 문제, 뭐 수단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3번 선제 수에즈나 이집트 관련된 건데 그런 것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선지까지는 제가 지금 해드리진 않지만 문제 완성도가 매우 높고 최신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유형을 조금 오히려 쉽게 풀어가지고 보여주는 문제다. 하천이 흐르는 방향만 그림 보고 추론할 수 있으면 접근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별 정보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라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좋은 문제죠. 15번 문제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단면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을 연결하고 그것과 관련한 문항을 푸는 거거든요. 쌍지하는 친구들은 한국지리에서도 제가 이거 있다라고 했어요. 단면도 문제가. 어차피 자료의 출처는 동일합니다. 같은 데서 가져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15번 문제가 문제 유형을 놓고 봤을 때 한국지리에 나왔던 단면도 문제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있다고 보는 거고 요 정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한국지리 뭐 1차 산맥, 2차 산맥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 문제에서는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를 그려봐야 돼요. 그랬을 때 A가 통과하는 이쪽에서는 고기습곡산지가 있죠. 근데 B가 통과하는 쪽에서는 고기가 없어요. 대신 신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높은 게 찍혀있는 녀석이 이쪽으로 가지고 상대적으로 동쪽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낮은 얘가 가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에서 표식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맞춰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렇게 내도 되니까. 기억은 지금 이쪽이 되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쪽이 되는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안데스탄지 쪽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역을 연결해주는 연습까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계 대지역 문제를 단면도로 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지역들은 많이 낼 수 있는 단면도 지역이고요. 항상 순위 매기세요. 제일 높은 거 신기, 그 다음이 고기. 시온 육계가 제일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판단해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마지막 장 16번 문제. 저는 16번 문제를 보면서 우와 진짜 문제 잘 내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하기 좋게 냈다. 자, 일단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도시화율을 줬고 그 다음에 영국과 우간다와 콜롬비아를 줬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료의 단위를 봐야 되는데 비중 자료가 아니라 몇 명, 인구 숫자를 나타낸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약간 아이 좀 너무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촌락인구, 총인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국가들 나와 있는 영국이나 우간다나 콜롬비아가 인구수가 상위권에 들어가서 인구수를 알만한 지역이면 총인구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들을 줬잖아. 그래서 아유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러면서 이거 뭘까 문제 의도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니까 뭐가 찍혀있냐면 시기가 찍혀있고 총인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거야. 인구 증가율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보게 되면 A하고 B는 그냥 이렇게 올라갔는데 C는 옆으로 누우면서 올라갔어. 이건 무슨 의미냐? 촌락인구도 같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촌락인구까지 같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그냥 도시인구만 증가해서 총인구가 증가한 거지. 선생님 도시인구는 어떻게 알아요? 촌락하고 도시인구의 합이 총인구가 될 거니까. 근데 A하고 B는 촌락인구가 변화가 없는데 총인구가 늘었잖아. 그럼 그건 도시인구가 올라간 거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해줬더라고. 오케이? 거기에다 조금만 더 생각을 보태게 되면 총인구에서 촌락인구를 빼면 도시인구가 구해지고 그럼 대략 도시화가 얼마나 됐는지도 알려주고 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중에 일단 A를 영국으로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 이유는 인구가 제일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건데 확실하게 들어는 둡시다. 증가율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런 건 개념적으로 알아야 돼요. 증가량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증가율이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저기 있는 ABC와 상관이 없어. ABC와 상관이 없는데 A라는 값에서 B로 바뀌었잖아. 저기 있는 ABC랑 상관없다 얘들아. 그러면 증가율은 A분의 B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사회문화를 할 때는 곱하기 100 그리고 A분의 B-A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한국지리 세계지리에서는 분수다만 이해하면 돼. 반면에 증가량은 B에서 A를 빼주면 되는 거야. 뺄셈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 A는 증가량도 적지만 증가율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미 어느 정도 정체됐다. 그래서 선진국인 영국 이렇게 간 거예요. 반면에 B하고 C가 있는데 하나는 콜롬비아고 하나는 우간다인데 우간다는 아프리카 국가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잖아요. 둘 다 인구는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근데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고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올라갔겠죠. 도시 인구 증가율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B가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야. 인구수를 알아서가 아니라 얘는 촌락인구가 그대로인데 총인구가 쭉 올라갔잖아. 이건 다 도시인구로 갔다는 거지. 바로 그래서 B가 누가 된다?
콜롬비아,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그리고 C는 남았으니까 인구 많이 증가했네. 우간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요. 우간다는 총인구가 1에서 5까지 갔으니까 5배 증가한 거고요. B는 2에서 5까지 갔으니까 한 2.5배 정도. 2.5배 정도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가율 자체도 우간다가 더 큰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왼쪽 자료를 맞췄어요. 아, 도시와 관련해가지고 또 인구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하든가는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오른쪽에 도시화율을 준 거예요. 그래프가 다소 읽기는 좀 까다롭긴 까다롭지만 옛날 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를 줘서 얼마나 증가했어 뭐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런 레이더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래프를 썼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 보시게 되면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프린트를 볼게요. 가나 다를 봤을 때 다가 도시화율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촌락인구 증가인데 총인구가 같이 증가해서 도시인구가 별로 오히려 증가하지 않은 우간다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니? 얘들아 궁하면 여기서 계산할 수도 있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A는 지금 전체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단위 생략할게. 7 정도잖아. 아이고 이거 왜 이래. 근데 촌락 인구가 1 정도잖아. 그러면 도시 인구는 6이거든. 그러면 A의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7분의 6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굳이 하진 않겠죠. 왜냐면 그냥 가 같은 경우는 높은 상태에서 유지됐다. 나는 낮았는데 올라와서 따라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도시인구 증가율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A가 영국, 가가 영국, 나가 콜롬비아, 다가 우간다가 되겠구나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래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읽어서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자료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요. 밑에 있는 17번은 어렵지 않아요. 소, 양, 돼지를 봐라 라고 했는데 인도하고 브라질 크니까 소고요. 나는요. 여기에 보게 되면 호주 쪽이 같이 커요. 중국도 물론 크긴 크지만 그래서 누가 되냐면 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돼지는 호주 쪽에서 클 수가 없죠. 그리고 이란 같은 서남아시아 국가에서 돼지가 많을 수는 없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8번은 종교 문제인데 종교 문제가 국가별로 나왔을 때 난이도가 좀 높은 건데 여기에 있는 국가들은 솔직히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인도네시아니까 이슬람 강조하는 거고 인도니까 힌두교 강조하는 거고 나이지리아는 이슬람과 크리스토교가 엇비슷하거든요. 이게 자료가 2010년 기준이냐 2020년 기준이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그걸 왜 외웁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슬람은 같이 큰 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도 큰 애가 A니까 A가 이슬람이구나. 그렇다면 B가 크리스토교구나. C는 힌두교였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별 자료로 나왔을 때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런 국가별 자료를 끼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문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서로 팀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았어도 선지를 분석을 하면서 정답을 구해가는 과정을 꼼꼼히 해보셔야 진짜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11문제를 스스로 풀어낼 수 있어야 진정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실력을 하나하나 문제를 풀 때마다 문제 연습을 통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분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세계지리는 하면 설령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문제 다 몰랐어도 완전 처음이라는 거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따박따박 해주면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세계지리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푹 쉬고 하루 이틀 안에 6월 평가원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야 될지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